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자, 생강국어 문학사 우리 시작합니다. 1강 산문 건국신화 전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생강국어 문학사를 이제 듣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를 준비해야 됩니다. 생강국어 문학사 교재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생강국어 문학사 한마디로 문학에 담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문학의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 우리 건국신화부터 시작합니다. 산문부터 시작을 해요. 자, 건국신화는 일단 말 그대로 나라가 세워질 때 만들어진 신화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서 잘 충성해주고 따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걸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시작했을 때, 나라를 시작했을 때, 뭐 회사를 시작했을 때, 어떤 조그만 어떤 그런 조직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등등 사람들이 그 조직에 속한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잘 따라오려면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국신화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신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건국신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국신화는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은 건국신화를 얘기하기 전에 신화라고 하는 것은 갈래적 특성으로 봤을 때, 자, 설화 중에 하나예요. 설화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구전문학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구전문학. 그래서 그게 설화인데 한마디로 설화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이야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조선의 단군 신화, 이제 고구려의 주몽 신화, 그 다음에 가야의 가락국 건국 신화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설이 있는데요. 자, 전설,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담. 전설은 이제 주로 비극적 결말로 많이 끝나죠. 전설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증거물이 있어서 이 전설이 진짜 이야기다라고 이제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전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고괴담 같은 경우 보면 그 여고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공간이 실제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장소,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 전설의 내용이 사실임을 믿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 민담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어떤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건국신화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산문 문학사 공부 시작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차근차근 이야기 듣듯이 읽으면서 생강 우리 국어 문학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학의 배경 지식을 켜켜 이렇게 쌓아 나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컷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설화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구전문학으로 그 종류로는 자, 신화전설 민담이 있다. 정말 중요하죠. 설화와 신화가 같은 게 아닙니다. 설화 중에 신화전설 민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같은 그런 이제 신화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뭐 제우스 신 나오고 그죠? 아프로디테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신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고조선의 단군 신화라든지 자, 고구려의 주몽 신화, 가야의 가락국 건국 신화 등과 같은 건국 신화는 역사서에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다 한글로 번역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 고대 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창제가 됐어요. 즉 조선 때. 한마디로 조선 이전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어떤 그런 문헌 기록들은 다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서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오늘날 연구자들이 그걸 갖다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이제 한문으로 안 나와 있고 한문을 번역된 버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자, 건국을 한 왕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건국의 내력을 밝히고 이 나라를 왜 세웠는지 나름대로 이제 이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조직을 세우면 그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국의 내력을 밝히고 그 신성성을 칭송하는 건국 신화들이 탄생했는데요. 어떤 인물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킹정, 그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건국의 정당성 및 나라를 세운 군주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나라를 세운 군주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백성들이 알아서 믿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자, 건국의 정당성 및 나라를 세운 군주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자, 인물과 그 인물의 조상을 갖다가 이제 신과 같이 신성한 그런 존재로 묘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건국신화는 부여의 영고라든지 고구려의 동맹, 한국사 배울 때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나라 행사에서 공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마디로 나라 행사에서 이 건국신화가 이제 쭉 이렇게 알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화. 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왕이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나라를 세운 어떤 그런 신성한 존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겠죠. 우리는 신성한 왕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생길 겁니다. 물론 그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신화 내용에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제 말도 안 되는 건 사실 믿지 않아요. 예. 무조건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깐깐하고 꼼꼼하게 모든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이나 어떤 그런 책들을 접근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신화의 내용도 사람 그냥 일개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신성성 있게 이렇게 마치 신처럼 묘사한 내용을 저는 믿지 않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근거도 안 따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화 같은 내용이 이제 통할 수가 있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단군 신화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줄거리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계셨는데 항상 천하에 한마디로 인간 세상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천하가 인간이에요. 하늘의 아래니까 하늘의 아래 인간 세상.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즉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세상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웅이 오케이, 그럼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신이 다스리는 도시. 그래서 이분이 곧 환웅천왕이다. 와우, 간지가 아주 그냥 대단하네요.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라고 했어요. 풍백, 바람, 우사, 비, 운사, 구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360가지를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러면 이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에게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 그 유명한 쑥과 마늘 얘기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것을 즉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확 우걱우걱 먹었는데 먹은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매운 것을 참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곰에서 여자가 된 웅녀는 그와 웅녀, 이 웅녀가 이제 곰웅자예요. 곰여자. 그래서 곰에서 여자가 된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남자와 혼인하여 아이 베기를 기원했다. 이에 환웅이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환웅은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근데 단군한검이 누구예요? 바로 고조선을 세우신 분이죠. 따라서 고조선을 세운 이 단군한검이 신적인 존재다. 즉 아버지가 신이고 여자는 곰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된 그런 또 신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단군한검이라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단군한검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단군 신화의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단군 신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자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환인이 환웅을 우리나라에 보냈고 환웅은 지상계의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으며 그죠? 여기 웅녀 나의 달링 환웅 나와 있는데 환웅의 아들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혈통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상계를 대표하는 환웅은 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천상계를 대표하는 환웅과 지상계를 대표하는 그런 웅녀의 혼인으로 단군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자, 단군 신화가 전형적인 천부지모형 설화, 자, 신화라고 하는데 한자를 보면 천부, 아버지는 하늘 출신, 천상계 출신이다. 그 다음에 지모, 어머니는 지상계 출신이다. 그래서 천부지모형 신화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는 이제 주몽 신화도 마찬가지로 천부지모형 신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화는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으로서 자, 그 신성성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 13세기 몽고의 침략 및 개화기 때 자, 서구와 일본의 침략으로 민족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민족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민족의 위기가 닥치면 이 민족의 영웅들을 찾게 되는데 뭐 단군이라든지 이순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은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직전에 한마디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민족의 영웅들을 찾아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 그래서 막 역사를 뒤져보다가 이순신 장군이 나왔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순신이 이제 부각된 거지. 그전에는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인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단군 신화를 문학이 아닌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물 한 모금 먹고 보시면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그런 부분에서 당시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제 바람, 비, 구름 이런 거 다 이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요소들이니까. 그래서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바람, 비, 구름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소들이다. 또한 자, 환웅과 웅녀의 혼인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 없겠죠. 뭐 범과 호랑이가 범과 그다음에 이제 곰이 동굴 속에서 쑥가마들을 먹어가지고 한 명은 뭐 곰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범은 그죠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곰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환웅과 웅녀의 혼인은 자, 환웅을 숭배하던 부족과 그다음에 곰을 숭배하던 부족이 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웅을 숭배하던 부족과 곰을 숭배하던 부족의 통합으로 고조선이 건국됐다. 그렇게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환웅을 숭배하던 부족이 있는데 이 환웅을 숭배하던 부족이 이 곰을 숭배하던 부족의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더 힘이 셌나 봐. 그래서 이네들이 환웅을 숭배하던 부족이 이제 곰을 숭배하던 부족을 통합해가지고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이제 혼인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실제로 이제 곰과 호랑이 얘기는 사실 만들어낸 얘기고 상징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환웅을 숭배하던 부족과 곰을 숭배하던 부족이 연합을 해서 고조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건국 신화 중에서요. 자,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도 주목해야 할 작품이에요. 보시면 이 작품은 주몽이라는 인물이 자, 어떤 과정을 거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건국 신화인데요. 자, 우리는 주몽 신화에서 드러나 있는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 나중에 우리가 영웅 소설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신이랑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란 고귀한 혈통, 한마디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자, 비정상적인 출생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가 이제 비정상적인 출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그냥 레벨이 높아요. 막 글 쓰고 활 쏘고 어린 나이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드시 주인공은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영웅은 반드시 탄탄대로를 걷지 않는다.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위기를 결국은 극복하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조력자로 인해서. 영웅은 반드시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탁월한 능력을 지님, 위기 극복 1, 2, 3, 4, 5, 5단계. 우리가 이 5단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는 후대 영웅문학, 한마디로 고전 소설의 영웅 소설의 기본 틀이 됩니다. 다 영웅 소설, 웬만한 고전 소설의 영웅 소설들, 홍길동전, 뭐 유충열전, 홍계월전 이런 것들이 다 영웅 일대기 구조를 다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몽 신화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제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성은 고시고 이름은 주몽이다. 자, 고주몽이죠. 이에 앞서 북부의 왕 금화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백의 딸. 하백은 누구냐면 물의 신이에요. 저는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저를 범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백이 지금 이제 딸을 귀양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금화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신기한 일이다. 기이하게 여겨서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근데 가두긴 왜 가둬? 근데 이제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왜? 햇빛은 신성한 존재예요.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뭐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 뭐 자연물, 돌, 바위 이런 것들이 다 신성한 존재로 취급받던 시대. 그게 바로 고대시대예요. 그런데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춰? 한마디로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햇빛으로 인해서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이다.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줬지만은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줬다. 아이고, 잘 이렇게 보호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왕은 알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그냥 유아에게 반납할게요. 자, 이렇게 유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질을 깨고 짜잔 하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고주몽이에요.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그래서 겨우 7살의 용모와 재능이 비범했다. 그러니까 7살 때 그냥 다 레벨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췄다. 백발백중! 다 맞춰. 이 말이 되냐고요. 이 성인도 활 쏘는 게 힘든데, 그래서 보면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런 현실과 유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생각문학사 정도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자,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변에서 다 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를 잘하면 누군가의 질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잖아요. 잘났으면 한마디로 미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이 주몽이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화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실력이 이 왕자들의 실력이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레벨 차이가 너무 극심해. 그러니까 마다들 대소가 질투를 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다들은 왕의 자리, 금화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저기 주몽이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혹시 우리 아빠가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마다들 대소가 질투하고 견제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일찍이 해치우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면 어떡해요? 자기의 나라를 갖다가 새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왕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이제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서 일부러 마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겠다.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좀 이게 겉으로 보기에 좀 삐쩍 마른 말을 줬는데 이 말이 진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몽의 어떤 그런 전략 잘 보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어느 날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가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략된 내용 중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몽과 그다음에 금화의 아들들 왕자들이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주몽은 그냥 다 잡아.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 사냥해서. 그런데 이 왕자들은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왕자들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주몽이 얄미워서 이제 주몽을 갖다가 나무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이제 줄로 이렇게 가지고 묶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주몽이 묶였겠죠? 그래서 주몽이 아니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묶으세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고 있어. 난 몰라 하고서 이제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주몽이가 아유 나를 왜 묶어놨지? 근데 집에는 가야겠고 나무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흐아 해가지고 나무를 뽑아서 그대로 왕궁으로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다들 대소랑 그다음에 남은 그런 이제 왕자들이 더 싫어해요. 네. 너무나 잘나가지고. 그래서 보면 드디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가 주몽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가 똑똑하니까 어딜 가든 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의 부하들, 자 오이는 그 먹는 오이, 쿠kum버가 아니라 그냥 오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오이 마리 협보. 마리는 이게 외국 사람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다 이제 주몽과 같은 지역 사람이고요.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벗을 담아 떠났는데, 자 대소가 병사를 보내어 추격하고 있었다. 마다들이죠. 금화의 마다들. 이 세 사람은 엄수에 이르렀으나 엄수라는 이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건널 배가 없었네요. 그래서 주몽이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만약에 지금 엄수라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널 배가 없어서 그러면 병사를 보내어 추격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소한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몽이 탄식하면서 지금 이 물가에서 인맥을 동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몽의 아버지는 천상계 해모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예요?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따라서 이제 나는 천재 해모수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물의 신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잘 보면은 인맥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물의 신이 들었나 보죠. 물의 신 하백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 손자가 위기에 처했다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고기와 자라가 조력자예요. 물고기와 자라가 두루루루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줘서 그들을 건너겠습니다. 고주몽과 오이메리 협보를.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추격병은 건너지 못했다. 엄수를 못 건넜어요. 결국은 탈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주몽은 졸본주의를 이르러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숲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뭐야 이거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라를 세웠다고? 대단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원래 신화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몽을 갖다가 이제 주몽의 대단함과 신성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고주몽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영웅 일대기 구조에 맞춰서 자,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주몽 신화를 이제 영웅 일대기 구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 아들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라는 점에서 자, 주몽이 고귀한 그런 혈통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화, 자 여기는 유화다. 그 다음에 그리고 주몽의 탄생은 매우 비정상적이죠.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알, 짜잔, 주몽, 그죠?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 특히 주몽은 알에 있을 때 햇빛을 받았는데 이는 주몽이 태양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몽은 대단한 활쏘기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대표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몽은 금화의 아들들의 질투를 받아서 그렇죠. 잘 나가면 질투받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무언가를 잘하면 너무 그걸 갖다가 돋보이지 마라. 은근히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그래요. 뭐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막 그냥 뭐 좋은 브랜드 막 드러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부티가 나는 것이 좋지 막 대놓고 드러내는 건 안 좋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공부도 막 내가 어디 뭐 상 받았다, 뭐 100점 받았다 이걸 막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러 이렇게 막 추앙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쟤 뭐야? 그래서 이렇게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웬만하면 잘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어쨌든 주몽은 워낙 잘나서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지죠. 하지만 물고기와 자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렇게 자라 물고기가 짜잔 하고 올라와서 주몽이 건너죠. 그래서 고구려를 빠밤 세우게 됩니다. 드든. 그러면 이제는 건국신화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전설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설 우리 신화 다음에 전설 내용인데 자, 조신몽과 김연가모 이제 두 작품 유명한 두 작품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삼국시대에 이르면서 산문문학은 점차 신화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거의 신화만 존재했었는데요. 자, 삼국시대 오면서 이제 신화 말고 이제 전설과 민담 같은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화적 질서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화와 민담의 중간쯤에 위치한 전설은 비범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로서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전설은 자꾸 이런 걸 강조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공포 이야기, 어떤 장소를 바탕으로 한 공포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도 거의 다 비극적 결말을 하죠. 그죠? 비극적 결말. 그래서 인물이나 장소, 이야기의 연대 등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인 증거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설로는 이제 조신몽과 김연가모를 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조신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몽. 자, 보시면 조신몽은 참 대단한, 지금 봐도 대단한 그런 전설이에요. 자,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의 장원, 자, 장원은 절에서 관리하던 토지인데 세규사라는 절에서 장원이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규사에서 중조신을 보내서 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신이 장원에 와서 이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지금 조신은 스님이잖아요. 스님은 여자를 보고서 다 여자랑 사귀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스님은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세속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신이 장원에 와서 그 태수, 그죠? 강릉 태수 김훈이라는 사람의 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김은의 딸이 엄청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어떤 그런 욕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주 반하게 되었다. 스님이 여자에게 반하게 되었어요. 조신은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빌었습니다. 그 여인과 태수 김은의 딸과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런데 곧 그 여인에게는 배필이 생겼다. 즉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불당 앞에 가가지고 관음보살이 자기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자, 이 잠이 중요해요. 이 잠을 통해서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나중에 이제 구운몽이라고 있어요. 김만중의 구운몽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을 꿨어. 이제 꿈속에 갑자기 김은의 딸이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서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 간 건데요. 지금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당신 앞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조신이 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그녀와 40여 년간 같이 살면서 자녀 5을 뒀다. 되게 많이 뒀네. 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하지만 집은 매우 가난했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으며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아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주 예뻐가지고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뭐하냐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막상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는 나의 욕망을 결국은 이뤄냈죠. 그죠? 자녀 5가지 두고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됐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두고 이런 과정들은 다 많은 어떤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이 가난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어. 이렇게 10년 동안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니까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15세, 15살 되는 큰 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붙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비극이죠.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4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늙고 병들었어요.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세 된 10살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어. 아이고. 그래서 이를 본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렀다.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조신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어떤 이런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그 가족을 유지하는, 그죠? 가족 구성원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기뻐해. 부인이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갈라섭시다. 그래서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그러면 이런 꿈을 꾸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 부질없다. 그런 욕망, 그죠? 여인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욕망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고 덧없는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아침이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이거.
꿈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한번 쭉 세속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죠?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나는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 그래서 이게 관음보살의 얼굴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님으로서 내가 지금 스님인데 그렇게 여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이랬던 그런 욕망에 들끓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는 돌아와서 해연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었다. 꿈속에서 그 아이를 묻었잖아요. 첫째 아이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보니까 돌미륵이 나왔네. 그래서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사직서를 낸 뒤 개인 재산을 내어서 정토사를 세워. 근데 여기서 좀 웃기는 거는 개인 재산을 내어가지고 절을 세웠다면 재산이 많은 건데 꿈속에서는 왜 가난했지? 그래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조신이 어디서 세상을 맞췄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구몬과 되게 비슷한데요. 자, 꿈을 꾸기 전에는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 막 세속적인 욕망이 막 있었어. 근데 꿈을 꾸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세속적 욕망이 부질없다. 그죠? 한마디로 이 인생은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제대로 느끼고 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져요. 그러면 조신몽은 조신이라는 승려의 욕망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현실 꿈 현실이라는 전형적인 환몽구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빠져나오는 근데 이제 꿈을 꾸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주인공 조신의 꿈에서는 사모하던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욕망을 이루지만 이후 참담한 고통을 겪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다 준비를 하고 결혼해야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욕망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꿈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깬 후 세속적 욕망에 덧었음을 깨닫죠. 즉 여기에서 꿈은 세속적 행복이나 쾌락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장치로 설정이 된 겁니다. 꿈의 역할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실의 어떤 욕망 때문에 꿈속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체험하고 꿈을 깬 뒤 욕망에 덧없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의 흐름은 이후 김만중의 구운몽이나 그다음에 현대소설 이광수의 꿈과 같은 작품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설은 이야기 내용에 이 진실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신몽의 경우에는 세규사와 정토사라는 절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정토사는 조신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세웠다고 했으니까 이 전설은 정토사 건립의 내역을 설명하는 사원 연기설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원, 절이 세워진 어떤 그런 연유, 한마디로 이제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설화다. 이번엔 전설 중에서 김현가모를 보겠습니다. 자, 김현가모는 자, 김현이 뭐 호랑이에게 감동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초반 부분은 조신몽이랑 되게 비슷해요. 자, 신라풍속의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초 여드렛 날로부터 보름날까지 남자와 여자들은 흑륜사의 전탑을 다투어 돌면서 탑돌이 탑이 있으면 그 주변을 막 돌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것을 복을 비는 모임으로 삼았다. 신라 원성왕 때의 김현이라는 남자가 밤이 깊도록 홀로 탑을 막 돌면서 소원을 비는 거야.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소원이 안 나와 있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이제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비는데 그때 한 처녀가 또한 연부를 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돌이를 마치고는 조용한 곳으로가 정을 통했다라고 되어 있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처녀가 돌아가려자 김현이 따라가려 했어요. 왜?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서. 근데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으나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아니에요. 거절했으나 김현은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했는데 그런데 그곳은 호랑이 굴이었다. 무슨 얘기야? 방금 정을 통한 관계를 맺은 그 여자가 호랑이였어요. 소름. 그래서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들어왔다. 그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 들렸어요. 너희들이 남의 생명을 빼앗기를 좋아하니까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을 징계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그러자 새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자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 어떡하지? 나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나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 죽는 거야? 어떡하지? 그런데 처녀가 말했어요. 이 처녀가 범처녀야? 호랑이 처녀야? 새 오빠가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한마디로 새 오빠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반성을 하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하자 모두 기뻐하며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면서 도망갔다. 이 오빠들이 상태가 매우 안 좋네. 나쁜 오빠들이네. 아니 동생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니까 미안해 한마디로 못할 망정 그냥 좋아라고. 아 그래? 네가 벌 받겠다고? 땡큐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아주 나쁜 오빠들이야. 그랬더니 자 처녀가 들어와 김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나은군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왜냐면 제가 원래는 호랑이거든요. 사람이 아니라서. 짐짓 사양하고 거절했으나 이제는 숨김없이 감히 진심을 말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나은군과 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저는 호랑이에요. 동물이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같이 쓰니 부부의 의를 맺은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재앙을 제가 혼자 당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죽을 건데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참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내가 죽으면 당신이 승승장구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거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칠 거예요. 그러면 임금께서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사람을 모집해서 저를 잡게 할 겁니다. 호랑이를 잡게 할 거예요. 그때 낭군은 겁내지 말고 저를 쫓아와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시면 제가 낭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제가 호랑이로 원래 모습 호랑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해칠게요. 그러면 왕이 벼슬을 걸어서 호랑이를 잡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김연 당신은 나를 갖다가 죽이세요. 나를 죽여서 왕 앞에 갖고 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연이 말했다. 아니 어찌 차마 내가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당신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벼슬을 받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낭군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또한 제 소원입니다. 또 낭군의 경사요, 또 우리 가족의 복이며 또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지어주세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저를 위해서 절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김연과 처녀는 마침내 서로 울면서 작별했다. 다음 날, 자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납게 해쳤습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렸어요. 야, 지금 범을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겠다. 그래서 김연이 대궐로 나가 아뢰었다. 소신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제가 범을 잡아오겠습니다. 왕은 이에 오이고 벼슬을 먼저 주었어요. 벼슬부터 먼저 주어 그를 격려했다. 김연이 칼을 쥐고 숲속으로 들어가 범을 죽였습니다. 네. 김연은 등용된 후 절을 지어서 호원사라 이름하고 범의 은혜에 보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범처녀의 희생으로 김현이 벼슬을 얻어서 잘 지내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한 걸까? 잘 보셨나요? 자, 김연감언은 여기 보면 재밌어요라고 이제 반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재밌었나요? 네. 보면 이제 김연감언은 김연과 이 호랑이 여자의 범처녀의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는 김연과 호랑이 여자의 애정관계는 사실은 이게 인간과 호랑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자, 둘의 사랑은 현실을 초월하고요.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연은 분명히 처녀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서도 자, 그녀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 명예를 얻는 것을 거부했죠. 아까 전에 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너의 죽음을 팔아서 벼슬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거부를 했죠. 하지만 처녀는 죽음을 무릅쓰면서 김현의 출세를,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 출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신양명은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건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이상적인 유교 이상, 한마디로 유교 사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양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덕목이죠. 바로 출세예요. 쉽게 하면 출세.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며 바로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죽임으로써, 그죠? 이 벼슬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 처녀의 사랑은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희생적인 사랑은 거의 찾기 힘들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왜냐면 사랑을 할 때는 약간 이제 서로 재면서, 그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는 얼마큼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서로 이렇게 재면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난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편 이 전설은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옛날 고전 소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놀라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서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이라는 이 관점은 옛날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우위에 있고 동물은 열등한 존재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전설은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 즉 호랑이, 범을 의인화해서 절개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절개와 희생 정신이 부족한, 자 이거 절개와 희생 정신이 부족한 그런 인간들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김현 가문을 통해서, 그죠? 이런 절개와 희생 정신이 부족한 인간들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범처녀의 어떤 그런 절개희생을 봐라.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 인간들은 과연 그러면 절개와 그런 이 희생 정신이 있느냐? 그래서 인간들아 보고 반성해라. 약간 이런 얘기죠. 그런 의도로 김현 가문을 갖다가 썼다라는 얘기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전설인데 전설은 비극적 결말로 끝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범처녀가 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김현이 승승장구를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호랑이 처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극적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사 부분을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문학사는 말 그대로 이제 문학을 우리가 단편 작품 다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이제 문학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사를 배우는 이유는 문학을 갖다가 문학에 담긴 어떤 그런 문학이 창작되는 당시에 문학이 창작될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쭉 한번 우리가 탐색을 해보면서 문학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냥 표면적인 얘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죠? 좀 더 입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이제 생강 우리 국어 문학사의 어떤 그런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작품을 갖다가 그냥 따로따로 그냥 하나씩 보이는 부분만 보이면 겉핥기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보기로 나오는 부분, 박스, 보기 박스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늘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자신의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 자신의 목표를 잘 이루는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자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마무리에 이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